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와 섬 그리고 해양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게 될 연안관리기술연구소 센터장 서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는 이제 기상과 엄밀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TV를 뉴스 때 들여다보면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또는 어느 일정한 시기별로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또는 바람이 많이 분다. 요즘 같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죠. 이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을 기상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 기상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되는 것, 이것은 이제 기후라 그래요. 이처럼 각 지역별을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기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기후 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원인은 주로 이제 그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이런 환경 요인들이 변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의 기체 또는 에어졸이라고 하는데 에어졸이 증가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또는 여름철에 이제 모기 퇴치를 해서 모기약을 뿌리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들은 한 개 한 개의 그 분자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 외에 도시화라든가 또는 많은 공장이 만들어짐으로써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재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의 원인 첫 번째로 보면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온실 효과를 최근 들어서는 온실 효과보다는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비닐이 씌워져 있죠. 온실이란 말은 따뜻한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철에 먹을 수 있었지만 여름철에 나는 작물들은 겨울철에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가 개발이 되면서 여름철에만 나오는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씌워서 이 온도를 높여 가지고 겨울철에도 재배를 할 수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우리가 쉽게 딸기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지구를 보면 지구에는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이제 빛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가시광선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지구에 오면서 일부는 흡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구 표면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흡수가 되는 것과 또는 이렇게 복사열이라고 그래요. 복사가 되는데 이 지구 표면 대기권에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쌓여 가지고 결국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 표면을 온도를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온실가스는 주로 이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증기보다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온실가스막이 더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복사열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림은 1995
2005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 세계 기후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붉게 보일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면 기후가 그만큼 이제 상승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절이 이제 길이가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제 2015년부터 이쪽 95년부터 2000년까지고요. 밑에는 이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보면은 여름철이 플러스 4, 봄철도 플러스 4 됐다 말이죠. 근데 가을철이나 겨울철, 즉 기온이 내려가는 이런 시기에는 날짜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봄철은 여름화돼 가고요. 가을철은 겨울화돼 간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기후가 변하게 되면 결국은 사계절이 아닌 여름철과 겨울철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서 겨울철이 계속 이제 짧아지고 또 여름철은 길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1750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한 값인데요. 보면은 연도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변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해수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온도가 증가하면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천년설이나 만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천년설이나 만년설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바다에 흘러 들어와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북극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에서 2011년 3월 달에 이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그린란드 얼음이 녹는 속도가 4배 정도 빨라졌다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2100년 정도 되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 1.9m에서 최대 0.9m에서 1.6m까지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저지대에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평균 해수면이 낮은 이런 지역들은 결국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후가 변하게 되면 결국 어떠냐면 어떤 지역은 이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 돼가지고 먹는 물을 뭐 2시간, 4시간 걸어가지고 찾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TV 보시면 이제 이런 광고 보실 수 있죠. 물을 아주 지저분한 물을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지역은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고 어떤 지역들은 홍수가 나는 지역들이 있고요. 어떤 또 지역들은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음이 지속적으로 녹아가지고 위태한 이제 북극 고음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현상들을 이제 다시 보시면 이것은 북극 해빙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요. 2007년에는 북극의 해빙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10년 후에 측정을 해서 보니까 여름철 측정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곳들이
해빙이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었는데요. 2020년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2000년과 2020년의 그 해빙의 면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북극에 있는 해빙들이 계속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부터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빙하입니다. 히말라야 빙하는 1974년과 2004년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빙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년설, 만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오랫동안 천년, 만년 동안 계속 쌓여가지고 꽁꽁 얼어있는 빙하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이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 로키산맥을 갔었는데요. 로키산맥에서 빙하를 연구하신 그 학자분 하신 말씀이 그 매년 캐나다의 로키산맥 그 부분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는데요. 그러는데 그 다음 똑같은 그 다음 해에 가서 보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최대 많이 줄어들 때 15m까지 줄어든다 그래요. 온도 상승과도 이거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겠죠. 비가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결국은 이 비가 녹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서 결국은 해수면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제 빙하인데요. 그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인데 비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걸 수치화를 해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810억 톤이 녹아서 없어졌대요. 그러는데 2010년에 측정을 해보니까 20년 측정해보니까 연간 4,750만 톤이 녹아가지고 90년에 비해서 20년 후에는 6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 비가가 녹은 물들이 결국은 바다에 흘러들어서 해수면이 1.78cm 정도 높았다는 것이죠. 현재 속도로 이제 비가가 계속 이렇게 녹아간다면 결국은 지금 2020년이잖아요. 80년 후에 2100년 후에는 해수면이 약 17cm 정도 더 높아질 것이다 것이죠. 그럼 17c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면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약 2.48m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느끼실 수 없지만 이걸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현재 해수면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1.31mm 정도,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보다 더 많은 2.69mm. 그 남해는 이제 이 동해나 서해에 비해 더 심각하죠. 2.89mm 정도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키리바시 나라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많은 영토들이 물속에 잠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얘는 국가를 포기한 나라예요. 키리바시라는 나라거든요. 투발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전 같으면 다 육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아주 작은 어떤 심한 곳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만 남겨놓고 다 해수면에 잠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최근 들어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국민들이 갈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이민을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다닐 정도까지 이게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현재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이 기후변화와 관계된 것들을 이제 보실 건데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갯벌이 형성이 되고요. 그 갯벌 주변에 사는 사람들,
즉 섬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 동해안 사시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갯이라는 말은, 갯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갯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넓은 벌을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은 뻘이라고 쓰는데요. 갯벌 또는 갯벌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묻는 이런 진흙을 갯벌이라 그러고요. 갯벌은 벌판이다,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벌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갯이란 말은 바다니까요. 바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해안의 갯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서해안 갯벌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예전에 보면 해수면이 그 25만 년 전에는 굉장히 현재 해수면보다 낮았어요. 그러다가 기후가 변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2만 년 전에는 현재의 그 해수면보다 약 6m 정도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의 산에 가다 보면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시기에, 이 시기에 거기는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시기에 바다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해수면이 낮은 이런 시기에는 육지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000년 전 비가기 시대는 현재보다 125cm 정도 해수면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가 육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육지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차츰차츰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바다가 만들어진 건 7,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서해안이 갯벌이 만들어지는, 이 바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해수면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세기에 지구 해수면은 평균 한 1.8mm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위성 측정을 해보니까 1993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2.9에서 3.3mm 이 속도로 해수면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8mm에서 절반 배가 될 정도로 지금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런 물들이 유입되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갯벌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도초 주변에 굉장히 넓은 갯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한 개 한 개의 갯벌을 우리가 단위 갯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와 같은 갯벌이 형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먼저 이제 조수 관마차가 커야 된다. 조수 관마차란 말은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가는데 그 높이, 물이 빠졌을 때와 물이 만조가 됐을 때 이 높이를 조수 관마차 또는 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차를 보면은 남해 제주도 지역은 1.5m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한 3.1m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도초 지역. 목포나 이 독초 지역은요. 그 다음에 이 인천 지역. 인천 지역은 7.3m. 위쪽으로 위도가 올라갈수록 조차가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물이 밑에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데 물이 밀고 올라오는 하루에 이제 2번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서해안 쪽은 어디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막혀서 이걸 바래만이라 그러는데요. 바래만에 막혀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북반구 지역에서는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우리 콜리올리 효과라 그러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이어서 이게 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둥반도죠. 이 산둥반도와 인천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같은 유도상인데 여기는 조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크지 않는데 비해서 이 인천 지역은 조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평균적으로 7.3m고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는 보통 8.2m까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조차가 심한 곳은 캐나다 펀디만인데요. 15m까지 돼요. 15m면 3층 건물이죠. 그러니까 3층 건물 꼭대기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굉장히 넓은 갯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차가 큰 지역에서 갯벌이 형성이 돼요. 두 번째는 위에 그림처럼 평평해야 돼요. 평평해야 갯벌이 형성이 되고요. 세 번째는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갯벌이 형성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서해안 갯벌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큰 강들이 있잖아요. 이런 큰 강들에서 여름철에 그 장마가 지면 여기에서 흙탕물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와요. 이것들이 이제 그 퇴적물이죠. 이 퇴적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이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갯벌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워낙 많은 퇴적물들, 그 흙탕물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서해, 동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도 있으니까 중국으로 보면 동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황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황해라는 말은 아주 그 흙탕물들이 바다에 뒤덮여 가지고 노랗게 보인다.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 바다다. 그래서 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파랑작용이 약해야 돼요. 파도가 세면 밑에 있는 것들을 위쪽으로 부유시켜 버리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약해야 여기에 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갯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크게 이렇게 큰 갯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갯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2018년에 이제 갯벌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2,482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 중에 우리 전남 지역이 42.5%를 차지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전남 지역 중에서도 신안 지역이 가장 넓은 갯벌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98년에 비해서 2003년과 2008년에 굉장히 갯벌이 감소했네요. 이 감소한 이유는 뭐겠어요? 갯벌이 있는데 매립을 했다는 뜻이죠. 매립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업을 위한 매립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영광을 보면 갯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갯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98년에 비해서 2008년에 갯벌을 측정하는 장비가 발전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갯벌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 면적이 넓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은 갯벌은 섬 주민들이나 바닷가에 사신 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물때예요. 물이 하루에 2번 들어왔다 2번 빠져나갔다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하루에 2번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주기가 보통 24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물이 2번 들어왔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건 반일 주조라 그러는데요. 그럼 동해안은 어떠냐 하면 동해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원주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하루 절반 정도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가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24시간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일주조라 그래요.
우리 도초 지역을 보면, 물때를 보면 하루에 2번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 물이 들어오고 언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물대표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은 물대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초도에 오늘 물대를 보면 새벽 4시 22분에 가장 높네요. 이거 만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시 28분에 가장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루에 2번이니까 빠졌다가 다시 17시 15분에 다시 만조가 되고요. 22시 17분에 간조가 돼요. 2번씩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 사이클이 되잖아요.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다시 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이러니까 이걸 반일 주다. 하루의 절반의 사이클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때는 뭐가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달과 관계가 있어요. 달은 보통 우리가 음력으로 표현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양력보다는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아주 이제 할아버지들은 음력을 주로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생일을 양력으로 지내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세요. 음력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생일도 예전에는 그 기록을 할 때 음력으로 이렇게 이제 다 기록을 했어요. 음력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음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맹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이 11물이네요. 9일 11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음력 날짜가 음력으로 오늘 10월 5일이죠. 10월 5일이다 플러스 6을 해줘요. 그럼 1일이다 그러면 6을 해주면 7물이고요. 5일이니까 11물이 되겠죠. 1부터 15까지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처럼 자 7물, 8물, 9물 이때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대조 또는 대살이라 그래요. 대조 또는 대살이. 그 다음에 물이 적게 들어왔다 적게 빠져나가는 이걸 조금이라 그래요. 보통 7물, 8물, 9물 이때는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를 택해서 주로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구막도 잡고 바지락도 캐고 또는 바닷가에 바위에 붙어있는 해조류도 채취를 한단 말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다 체험 활동을 간다 그러면 이 물대표를 보고 몇 시에 빠는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8분에 빠지니까 그 전에 나가야 되겠죠. 물대를 보지 않고 그냥 가면 물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 체험이 안 되겠죠. 이 물대표를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물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며칠인지를 아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오늘이 맹물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바닷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겠죠. 섬에 사신 분들이나 바닷가에 사신 분들에게 이 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물대는 특히 이 물대를 자유하는 것은 아까 달이라 그랬죠. 달과 태양과 지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지금 8물, 9물일 때는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상이 돼요. 그 인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조금의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적게 들어왔다 적게 빠져나간다. 많다의 반대 적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들어왔다 조금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실은 거의 물 이동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때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직각이 돼요. 직각. 그래서 인력 작용이 적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빠지도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하튼 이 물대는 그래서 그 바다 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바닷가에서 주로 하고
이제껏 해왔던 일들이 뭐냐면 이렇게 굴양식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호주에서 굴양식하는 방법인데요.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이처럼 굴도 채취를 하고 설치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남해안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굴 껍데기를 가지고 굴 종묘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해 놓으면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굴에서 알들이 나와가지고 떠다니는 걸 유생이라 그러거든요. 그 유생들이 떠다니면서 보통 물 표면에서 한 20cm 이상에서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이 굴 껍데기에 달라붙는 것이죠. 이 굴 껍데기에 달라붙으면 이처럼 설치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물속에다 잠기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가끔 굴을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와 같은 양식된 굴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런데 도처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라든가 도처 지역에서 먹는다 보면 이처럼 바닷가에 가서 이제 이건 양식, 엄밀히 보면은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죠. 이런 데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먹는 것이죠. 이건 이제 꿀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산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갯벌에다가 놔놓으면 굴 유생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 그런 곳에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나무를 꽂아놔도 마찬가지 굴 유생들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갯벌 또 이용한 게 김양식이 대표적이에요. 그 김은 경상 전라도 광양만에서 이제 최초로 양식을 했다. 김여익이란 분이 최초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양식을 했다는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첫 초기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아가지고 김양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걸 지네발식이라고 해요. 지네 아시죠? 지네가 발이 많잖아요. 지네처럼 생긴 발이다 그래. 지네발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물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항상 띄워놓은 이제 흘림발식이라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제 부류식이다, 떠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지네발식 양식을 하는데 최대 이제 수심이 한 10m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목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데 길어봤자 10m 이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깊어버리면 물이 만조가 되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깃발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10m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넓은 면적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긴 양식을 그물발로 하면서 이제 넓은 면적에도 아주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갯벌이 아닌 굉장히 깊은 곳에서도 양식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초에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김 양식장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대부분 지금은 이와 같은 양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물발을 이용해 가지고 양식하신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은 이와 같이 이걸 뜸이라 그러는데요. 뜸을 이용해서 이처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식 각종 해조류를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손을 뜯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양식을 하고 이제 채취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목포에서 나가나 지금 도초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한 번쯤 다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미역이에요. 미역 채취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톳. 남해안 쪽과 서해안 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해줄이죠. 톳. 톳은 주로 이제 5월달쯤에 채취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완도 지역 가면, 금일 지역 가면요. 거의 대부분의 도로에 톳이 널려 있어요. 이 톳 양식을 해가지고
대부분 1년에 먹고 살 돈을 번다 그래요. 그 각 지역별로 김양식을 많이 한 곳, 미역양식을 많이 한 곳, 톤양식을 많이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 매생이 아시죠? 매생이국 먹는데요. 그 도시 분들은 매생이와 감태라고 하는 것과 이제 혼돈을 많이 해요. 매생이 이것은 주로 이제 국을 끓여 먹죠. 주로 이것은 매생이는 아직도 앞에서 보셨던 이 김양식 예전 방식을 그대로 해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나무에 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매생이 양식을 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주로 이제 강진 지역이나 녹동 이런 지역에서 현재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을 또 이용하는 방식들을 보면, 자, 이처럼 그물을 이용해서 그물을 설치해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개 설치해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이제 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칠개를 잡는 기구예요. 125mm 정도 되는, 지름이 125mm 정도 되는 PVC 파이프 있죠? 그 파이프 위를 잘라가지고 한 5cm 정도 이렇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갯벌에 심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묻어 놓으면 칠개들이 왔다 갔다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개들이 와가지고 속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잡아가지고 와서 주로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대량으로 잡은 것들은 낙지 통발을 할 때 미끼로 사용을 했어요. 주로 이제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칠개가 자연 상태에서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낙지의 자원이 감소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바닷가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물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이제 가정경제에 이제 보탬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림은 신안 정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걸 독살이라 그래요. 독살. 움푹 패인 곳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놔두면 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들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밑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물이 빠져나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독살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데 여기 지역은 숭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5월달 되면 숭어가 이제 산란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산란하기 전에 들어온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알을, 길쭉한 이런 알을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칠하면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먹었다, 음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동물과 사람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자, 여기는, 고막이 유명한 곳이 어디죠? 보성, 벌교, 고흥 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뻘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나가요. 작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표시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 그림은 항해 비단고동이라는 거예요. 항해 비단고동은 주로 먹는 게 이 모래 속에 있는 규조류, 미세 조류나 또는 유기물질을 먹고 살아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든 이 동물이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건 경제활동을, 사람은 경제활동이라고 하고요. 이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간 표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콩게 종이에요. 콩게. 조간대 상부에 있는 콩게 종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기물 먹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왔다 갔다라는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든 갯벌 속에 사는 동물이든 위에서 걸어다니는 개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갯벌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안평에서 쏙을 잡는 건데요. 쏙은 이처럼 Y자 형태로 굴을 파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안쪽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잡아당기면 그 수압에 의해서 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쏙이에요.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쪽과 이제 차이를 보이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감태예요. 감태. 이렇게 넓게 펼쳐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낙지 개 통발이죠. 개 통발을 하면 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큰 개들이.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잡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보이는 파란 이게 감태라는 건데요. 감태는 원래 알뜰 지방에 나는 갈조류예요. 이게 요오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생산을 해가지고 해녀들에게 큰 고통을 줬던 이제 그런 그 해조류인데요. 요즘 들어서 여기 우리 전라도 지역은 이걸 감태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가시파래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매생이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감태는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서 이처럼 김처럼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이게 성인병 예방에 좋고 뭐 혈액순환에도 좋다 그래서 이것들이 김보다 훨씬 더 고가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불등가설이나 뭐 해조를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조사 가가지고 보니까 전복 껍데기로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이걸 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 주민들한테는 이제 뭐 바위옷이라 그래요. 바위에 아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딱딱 붙어 있으니까 바위옷이라 그러는데 이건 애기 풀가사리 종류예요. 그 애기 불등 풀가사리 종류인데요. 이것들을 해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것을 우물을 만들어요. 우물을 만들어서 이제 식용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불등가사리를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뻘에서나 바위에 사는 생물들을 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후변화가 되면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후가 변화가 되면 해양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자원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수산 자원들이 감소하게 되면 어민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생존 터전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해양 생태계가 변하게 되면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에는 현재 알려진 종은 12,000 정도가 되는데요. 연안 생물들 한 66%가 이 연안에 존재를 하는데 이 해양 생태계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주로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들을 조사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여수 돌산이라고 하시나요? 그 돌산에 가면 그 금오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금오도에서도 연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밑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연도에 조사를 갔는데 거기는 식당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박을 하게 됐는데 민박집에서 해준 이 음식들이 그 지역에서 나온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요즘 들어 로컬 푸드라 그러잖아요. 로컬 푸드 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 연도 주변에서 나온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식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2년 전에 소안도에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마트가 있어요.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이용한 것보다 주변에 나온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바닷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고동 종류죠. 고동 종류인데요. 이것들은 뭐 갯고동.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명칭이 동단이라는 종류예요. 큰 종류예요. 이것들을 잡아다가 삶아서 이 뒤에 있는 각종 부분이라 그러는데 이걸 잘라서 빨아먹고 다녔어요. 그 지금은 간식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 간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아가지고 이제 이걸 먹고 다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식으로 먹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식품으로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낙지, 호롱이라 그러죠. 낙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먹었던 이제 것들을 이제 찍어 놓는데요. 그다음에 미역, 그다음에 이거 뜸부기라는 종류인데요. 뜸부기는 그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종류예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오염이 되면 이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진도 지역에, 진도 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생산이 돼 가지고 이것들은 큰 그 경제적 소득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대요. 이게 굉장히 비싼 해조류인데요.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라져가는 해조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감태를 묻혀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1박 2일 혹시 본 학생들은, 어렸을 때 본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1박 2일에서 먹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거북손이라는 것이죠. 거북손도처럼 삶아가지고 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음 이것은 이제 청각 종류고요. 이것은 칠개예요. 칠개는 저런 게장을 담가 먹기도 하고 갈아가지고 그 양념으로 주로 이용했고요. 이것은 이제 배말 종류인데요. 배말 종류 중에서도 진주 배말이 좀 큰 종류예요. 이것들을 삶아가지고 식품을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데 현지에서는 이걸 이제 배말이라 하지 않고 전복 새끼라고 할 정도로 전복과 맛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건 고동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다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갯벌에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채취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탐욕스럽게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공멸하게 된다라는 이론을 하신 분이 게리 카디라는 분이에요. 너무 많은, 한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시설을 하거나 여기에다 사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복을 키우고 있는 야시장이죠. 이와 같은 고밀도로 키우게 되면 결국은 밑에 사료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서 환경 변화를 가져오고요. 이것은 이제 어류를 키우고 있는 가두리인데요. 이와 같은 밀집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 변화를 가져와서 해양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결국은 지구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이것도 마찬가지 일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후 변화와 섬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